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해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했고요. 후보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소속 김우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자의 출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요. 무소속 김우남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사선에 도전하는 기호 4번 김우남 후보입니다. 내일 모레가 사전 투표입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능력 있고 힘 있는 후보 기호 4번 김우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사람 좋다 김우남, 능력 있다 김우남, 의리 있다 김우남, 김우남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화끈하게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제주만을 사랑하는 미령 곰탱이 기호 2번 국민의힘 부상일입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견제와 견인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의 국회의원 권력 민주당이 독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민주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의 능력만으로 우리 제주의 삶을 다 꾸리기가 버겁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소통할 여당 국회의원. 지금 우리 제주에는 그 여당 국회의원 한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 부상일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정치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정치적 소명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만 47세의 젊은 후보이지만 그동안 오랜 경제 분야 변호사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서 당장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제주도와 제주 도민들과 함께 제주도의 정치,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젊은 정치인 김한규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 방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나뉘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3차례입니다. 2번의 제주 현안과 공약에 대한 토론과 주제에 제한이 없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되고요. 국정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이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주도권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되도록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일방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발언 기회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부상일 후보부터 첫 번째 제주 현안과 공약,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 제2공항의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김한규 후보께서는 제주 제2공항을 지금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 정보의 공개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제주 제2공항이 어떻게 해서 추진되게 되었는지, 처음에 제주도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추진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추진되게 된 것인지 그러한 점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이제 제주도에서 공항이 추진된 것은 신공항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제2공항이 아니고 제주도민들께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제주도민 전체의 의사였는지 이 부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 전 도민적인 운동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도민분들 전체 중에 반대하는 의견을 뭐 물론 없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가 주민투표를 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새로운 공항 추진하고자 하셨던 당시 제주도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환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제주 제2공항의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 지금 제주공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무슨 답변에 앞서서 신공항은 그 당시 도민의 염원 사안이었습니다.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당시 그런 문제를 신공항 건설 문제를 공항 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시킬 때 저희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고 지금 현 공항의 문제는 이미 신공항이 거론될 때부터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수용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 이용률이 98%입니다. 또 결항률도 연 한 1,700회, 지연 출발도 약 한 24,000회가 되기 때문에 연륙수단이 유일한 이 공항이 지금 상태를 극복하지 않고는 제주의 미래도 담보할 수도 없고 또 문나들을 해야 되는 제주 도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항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선 안전성 확보 측면에만 보더라도 공항 인프라 확장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제주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언제 항공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김한규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제2공항의 추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릴 텐데 그 점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민들을 설득하시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공항의 안전성 때문에 제2공항이 정말 조속히 시급하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제주 도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새로운 정부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시고 도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고 하면 저 또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김한규 후보께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아예 없으신 건가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있다고 예전 토론에서도 그걸 말씀드린 것 밝혀주시라는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게 잘 한쪽 들었습니다. 방향으로 무조건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차적 중요성이 무엇보다 아니,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김한규 후보님, 네, 제가 질문한 의도적으로 것은 제 개인적인 김한규 의견을 후보님. 말씀드리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 제가 여쭤본 것은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한규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권자분들이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공항 건설, 그다음에 기존 공항의 확충 문제 아니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다 보고서를 보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를 무조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충분히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제2공항이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 협의 과정,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한 것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굉장히 시급하게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공항은 김해 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되었나요?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부분은 이 김해 공항이 도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물류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주민들 소음 때문에 운항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경남도의 물류 문제 때문에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 좀 독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가덕도 공항의 추진 경위를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럼 안전성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면 물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여서 가덕도 공항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1년도 채 안 걸리는 시간, 특히 뭐 예산 타당성 검사도 다 면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안전성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공항에서는 예전 중국 민항기 사고도 있었고 주변에 작은 산들을 철거하는 문제, 높이를 낮추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해결이 잘 안 됐었고요.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모두 찬성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자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가 다 잡아놓은 고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오만함이 들어있지 않나. 그에 비해서 영남권이고 부산권인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그 지역의 민심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주 제2공항이 기능이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제주도민에게 피해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한규 후보 역시 같은 방식으로요. 주도권 토론 8분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언 시간 8분입니다. 네, 김한규 후보님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김우남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아라동 지역에서 유세를 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활시설은 아파트 주거시설은 신식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학교 부족 등 생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라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부상일 후보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지금 초등학교 건설의 문제라든지 또 아라동이 지금까지는 제주시에서 좀 외곽이었기 때문에 발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야 아주 개발붐을 타서
굉장히 인구 유입도 많고 또 경제 규모도 커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살펴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네. 새로운 주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욕구가 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아라돈과 같은 신시가지를 계속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거기에 주거 여건을 개선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치의 차이고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라동을 더 발전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원도심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원도심에 왜 사람이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라동으로 많이 쏠리는 이유는 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는 깔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는 거, 순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원도심이 공허하냐? 사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들어 올라 그러면 경제적 동인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토론할 때 그런 말씀을 내드린 것 같은데 지하상가라든지 중앙로상가라든지 그다음에 동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상권이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세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신항만 건설과 같은 그런 인프라를 앞당겨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야 사람이 가죠. 네, 예. 뭐 충분하게 김은남 후보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원도심 부분의 활성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저녁에는 제가 뭐 1도동, 2도동, 건입동에서 또 유세를 하다 보니까 김은남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활성화도 또 여전히 필요하다.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소상공인들은 여기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기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거지를 새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지역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통해서 보존할 곳과 개발할 곳을 동시에 조화롭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번 다른 토론에서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는 용적률 거래제가 아직 검증도 안 된, 제대로 시행도 안 된 제도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용적률 거래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숱하게 정치를 하고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김한규 후보의 주장대로 그것이 굉장히 유효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왜 전국에 그런 사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까요?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용적률 거래제가 어떤 이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현실에 반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관계되는 분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용적률 거래제를 아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이 결합 건축이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합 건축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2015년 12월 28일 19대 본회의에서 결합 건축이란 제목으로 용적률 거래제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어떻게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글쎄,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김은남 의원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에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당시 국회의사록이라든지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다 뒤져봤는데 김은남 의원님께서도 당시에 분명히 찬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본인이 발의하지 않는 법안이란 이유로 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찬성하지 않은 건가 의문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국회 그 의사결정
처리 과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모든 법안은 국회 소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히 이제 자기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아무리 유능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타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당에서 특별하게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국회 절차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법안이 100개, 100건, 200건이 통과되는데 그것을 무슨 재주로 하루에 법안이 100건씩 매일 통과되지는 매일? 않죠. 아니 본회의를 매일 열지 않죠. 그럼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 그건 국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네. 그 부상일 후보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필요성 저도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용적률일 것 같습니다. 한 180% 정도를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아까 용적률 거래제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용적률의 문제로 재건축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도 제한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많다고 해서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 경우 그 건물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정한 부분의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된다면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용적률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를 삶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또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김우남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8분입니다. 네, 김우남 후보님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예, 두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세계 자연유산 지구 아닙니까? 또 국가 지정문화재 지구란 말이죠. 문화재 지구에 물론 이 하수처리장 필요하죠. 시설 자체로는. 그것이 상충되는 입장에서 주민의 합의라든지 이런 동의 없이 또 이게 강제적으로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이 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입장을 좀 각자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부상일 후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의 증설공사 재시작에 대해서 그 절차적인 진행을 중지하고 그리고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선거 지방정부라고 해야겠죠. 지방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면 거기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가 그런 얘기를 시청에 전달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자제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공사 자체를 계속 맡게 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증설이 필요하니까요. 충분히 일단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뭐 두 분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보니까 옆에 그 지역 노인들께서 컨테이너 안에서 이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불침번을 서고 계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고 나서 도와 시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기간이라는 이 혼란한 상황에서 건설을 재개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문제 제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선거 과정이라고 좀 부정적인 우려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참 그런 그 고려까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자연유산 지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자연유산 지구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긍지와 보람으로 지켜가야 될 문화유산이거든요.
이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그런 야만적 행동을 멈추고 지금 6월 1일이면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고 또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 당국에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고 국회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적어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이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우리 새 후보의 이름으로 이것을 도당국에 전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슈가 되는데 선거 때를 고려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는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지금 또 하나 지역 이슈가 삼화지구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상일 후보도 도지사 후보와 같이 또 우리 김한규 후보도 자당의 도지사 후보와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딱 부러지게 제시한 해결책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시한 해결책이요? 우리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아, 예.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고 기존의 거래사례 비교법만이 아니라 원가법을 포함해서 이 토지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건설사한테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의 감정평가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됐습니다. 네. 우리 부상일 후보도 뭐 저 의견과 대충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공정하게 감정평가해라.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평가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제가 대답을 표준 샘플 조사 소홀하게 했다. 또 갑자기 1년 사이에 2억이 오르니 투기 세력이 준동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부 업주와 입주자 간의 합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월정 동부 하수 처리장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자제했다 하고 이거는 민생의 문제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면 행정이 지도 감독하면 될 일을 가져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네. 그죠? 제가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제 말 들어보세요. 네, 네, 그래서 뭐 민원의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해야 될 일이지만 정치권에 가서 굳이 해줘야 될 해법도 없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마치 우리 당이 가면 해결할 수 있고 마치 다른 당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같은 이런 정치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이러한 행위를 정치적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희소성의 가치를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서로 이해가 다른 관계를 잘 화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답변을 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자, 사마지구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게 국회의원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국회의원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답변을 아니 엉뚱하지 않습니다. 제발 지금 얘기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아니 됐어요.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가 써야지. 제가 대답을 아니 아예 됐습니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문제는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게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니, 내 말 국회의원이 들어보세요.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아니, 내 말 들어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일입니다. 같은 일. 아니,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어느 지역은 해결이 되고 있고 이건 어느 누가 지역은 안 되고 주도권 싸움, 있습니다. 주도권 시간입니까 지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행정이 충분히 저기서 요구하는 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공정하게 재감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비용 원인 책임이 있는 귀책 사유가 있는 시청하고 그 해달라는 사업자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서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안 돼도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정치 문제와
삼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아니 지금 그게 국회의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협상 과정에 있는 거죠. 협상 과정이 일방적으로 부영 측에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이번에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점을 제주시에서 모르시는 것 조정을 같은데요?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순서도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세 분의 후보들에게 국정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요. 후보별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요.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해서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 결국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권력형 비리를 감추려는 시도 또는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권력은 힘이 비대해지면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은 오랜 우리 형사사법 체계 개선의 과제였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지금의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당이 당시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사권 조정 방안은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 능력을 신속하게 보완해서 국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맞고 이거의 후속 작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네, 다음은 무소속 김우남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 후보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이제 방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쪼개기 회기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도 생기는 것이고 국민의 공감대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은 개혁대로 하되 그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과정 자체도 민주적이고 순리적으로 했으면 많은 공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같이 연동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 이 문제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 경찰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점들이 같이 고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수사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수사청장을 상대로 제주도 이도에 있는 누구한테 대해서 조사해봐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자치경찰제가 얼마나 풍부한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제주 현안과 공약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첨된 순서에 따라
무소속 김은남 후보 먼저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8분이고요. 네, 김은남 후보님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김한규 후보께 묻겠습니다. 혹시 그 몇 번이나 4.3 국가 추모식에 참석했었습니까? 네, 추모식에 참석한 거는 한 번이었습니다. 언제 했죠? 네, 올해 참석했습니다. 올해? 네, 그전에는 참석할 의사가 없었습니까? 네, 의사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제가 뭐 공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을 받거나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4.3에 초청을 받아서 오는 분이 몇이나 되죠? 뭐 그 당시 초청받을 위치에 있었나요? 저는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답하면 될 일을. 자, 이번 그 4.3 특별법 개정에 우리 그 김한규 후보도 많은 힘을 보탰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이죠? 네, 법안이야 오영훈 후보를 포함한 국회에서 했고 저는 여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는데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게 보상금이 맞습니까? 배상금이 맞습니까? 위로금이 맞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배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부상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4.3 특별법 초안을 만들 때부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정명이 중요하듯이 대통령께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고 규정을 해서 국가의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금이라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저주지방에서도 배상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왜 청와대에서 이거 조정을 했다는데 배상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보상금이라고 했을까요? 나 이 부분에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법안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배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국가의 위법성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저도 당시 그 법안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상 네, 됐습니다. 판결이 이미 됐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사단법 개정을 해서 배상금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런 노력을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네, 법 개정의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함께 하겠는데 저는 그거보다 실제로 이분들한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분들의 명예회복, 진상회복과 진상회복을 하는 게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회복 때문에 배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차등 지급에 대해서 배상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상인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3 유족분들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배상을 말씀하셨듯이 차등 지급은 당사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등 지급의 문제는 국가가 잘못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배상을 또는 뭐 지금 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못한 쪽에서 먼저 누구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건 명예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그 가족관계 특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우리 김한규 후보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좀 요약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호적으로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못한 유족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이 절차가 조금 더 용이하게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지청구라는 게 현재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간이한 절차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사삼은 이 정도로 하고 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신항만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거 우리 김한규 후보 알고 계십니까? 네. 그 5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안타깝게 생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네. 이게 국가 항만 기본 계획에 다 수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 1년 근무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한규 후보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공항도 공약을 하시고 신항만도 공약을 하셨는데 제2의 공항도 5년 동안 신항만도 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런 무책임한 정부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것을 화려한 무슨 스펙이나 경력이 되는 것처럼 지금 거기가 그럼 혹시 그 사업 기간이라든지 소요 예산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소요 예산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김은남 의원님께서 민주당에 소속돼 있었고 문재인 아니요, 정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공기업으로 임명까지 묻는 거에 좀 되셨는데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 이런 보면 얘기를 안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책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경제 아니, 타당성 검사하고 예산 때문에 아니, 공약을 자, 제대로 됐습니다. 이행하지 됐습니다. 못한 됐어요. 점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공천만 봐갖고 와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후보의 자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주도 7대 공약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지 않고 자료로 보면 알겠죠. 자료로 봐서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정한 유권자를 위한 자세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김은남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크루즈 모항 유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니 이거 묻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그건 저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질문할 때 아니, 그러니까 신앙- 자기 주도권 시간 때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저희 소신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부상일 후보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라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신항만. 저는 신항만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크루즈와 어떤 여객선 위주로 여객 선석 위주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순서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8분이고요.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대답을 다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신항만이 크루즈와 관련된 관광의 기능을 강화시킨 부분, 그 부분은 신항만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제주항의 기능, 거기에 물류와 관련된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용적률 거래제를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용적률 교환제라고도 얘기하고 용적률 거래제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네, 그럼- 네. 법적인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 건축이고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거래제라는 표현을 이 공약집에 쓰셨으니까 그 말로 통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적률 거래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맨하탄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욕의 맨하탄.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뉴욕의 맨하탄에서는 이 거래제가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조사해 봤더니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네. 뭐 트레이딩 디벨롭먼트 라이츠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원도심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를 생각하려면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지역에 있는 을 지역에 있는 1도동, 2도동, 권입동 이런 원도심들 전부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도 1동과 2도 1동, 권입동이 우선은 이제 이 원도심에서 중요한 그 지역인데 이 거래제가 가능한 그 사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느 지역이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국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민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간이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에서 당신들이 결합 건축을 하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 질문을 네.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용적률 거래제가 뉴욕에서 성공을 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그 건물. 근데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은 다시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의 용적률을 새로 개발하고자 하는 바로 주변 토지가 대부분이죠. 네. 거기에 양도를 해서 팔아서 그래서 고밀도 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도심 지역에 어느 지역이 보존 가치가 높아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지역이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제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용적률 거래제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유산이 있는 포인트가 어디라고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삼성열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시 을 자체는 아니지만 이제 관덕정을 포함한 이제 중앙로 부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광지로서 또 제주도민들이 꼭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산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잘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관덕정이나 삼성열이 그런 용적률 거래제의 대상에서 양도할 수 있는 용적률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가 완화되지 않으면 집적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럼 원도심에 고도 완화와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요? 네, 고도 완화는 우리 부후보께서 계속 얘기하셔서 아니 원도심 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고도 완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도에서 제주도 지역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돼서 저는 일방적인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고도 완화와 관련해서 원도심 지역, 예를 들어서 건입동이라고 하거나 1도 1동 지역을 아예 특정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의 고도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꼭 고도 완화를 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아니, 않습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네. 용적률 거래를 통해 집적도 있는 건물, 슬림한 건물을 제대로 지으려면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용적률 거래제를 워낙 강하게 주된 저는 용역을 용적률 하셔서. 거래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예, 그 김은하 후보에게 먼저 여쭙고 김은하 후보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기계적으로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요. 네. 지금 당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다 하면 이제 그 2006년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제 그 기초단체가 없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거의 20년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폐해라든지 네. 과연 단층 자치체제를 가져가지고 이 복잡한 현안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20년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한번 하고 그다음 후순으로 지금 전에는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2개의 행정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행정시장 직선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2개의 그 행정시에 자치권을 주는 것이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발전에도 좋을 수 있고 재앙적
도지사의 폐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그 예, 얘기. 감사합니다. 예. 그럼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제주시 을 지역의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주시 을 지역에는 동지역과 읍면 지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읍지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읍지역에는 몇 개의 리로 구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자읍이 12개리고 네. 네, 조촌은 10개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우도는 정확하게 몇 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네. 있습니다. 우도는 4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고 예전에 연평리라고 불렸었죠. 네. 근데 이제 우도면이 되면서 연평리라는 그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도 12개의 리가 있는데 아마 이제 대을 1리와 선을 1, 2로 이렇게 나눠져 네, 있는 맞습니다. 거를 합쳐서 얘기 그걸 드렸습니다. 약간 좀 착오하셔가지고 10개의 리라고 차고가 아니라 말씀하셨죠. 공식적으로 지금 선을 리로 이제 선을 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해서 10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순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8분입니다. 8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김은남 후보께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의정 활동도 그런 분야에 집중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저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 들어봤더니 제주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월동채소의 가격 경쟁력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월동 채소 거의 90%가 다 제주도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배짱을 크게 부리자 그러면 네. 월동 채소 출하를요. 보름 정도만 제주에서 하지 않으면 육지에는 다 비타민 결핍 올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제주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상물류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한규 후보도 공약하다시피 해상물류비를 지원해줘야 네. 되겠다 하는 게 고기의 정당성이 있는 네. 거예요. 다만 정부는 제주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건부리 지역 직불제라든가 조건 수산부리 직불제 할 때는 제주도를 예외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라고 해서 적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준용한다고 하면 택배비라든지 해상물류비에도 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노력을 이번 국회의원이 되면 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 혹시 지금 그 농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농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뭐 1인당 8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이니까 네, 제가 네, 주도해서 네, 이제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결국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표현을 많이 하시고 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표현도 후보님을 포함해서 여러 농민들이 얘기하고 계시고 저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직불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김은남 의원님께서 이제 농지를 갖고 계신데 본인도 직불금이나 아니면 수당의 어떤 대상자가 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대상자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어떠신 상황인가요? 저는 그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네. 농사는 짓지 않고 예. 저희 여동생이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불제를 신청해 본 일도 없고 수령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실제로 여동생을 통해서 농업 경영을 하니까 현재 농업 경영의 어려움도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럼요. 보는데요. 이 농약하고 비료 등 원료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농업 지원 그 항목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는 뭐 원료비가 국제적으로 증가한 거는 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거든요. 이걸 국가 경쟁력까지 가지고 네. 따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전도 뭐 제대로 요금을 다 받으면 한전이 적자 날 리가 없죠. 네. 그러면서 산업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을 국가가 부담해 주듯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가지고 이런 게 또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상일 후보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촌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보니까 제주도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또 농민들은 한계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에 대해서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신청 절차가 많이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그 신청 조건을 다 맞추고 또 배정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농사일은 시간을 놓치면은 다 1년 농사가 어떤 시간에 적절한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럼 농사 자체가 이제 막 망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면 알고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인재 풀과 관련된 인재 은행을 우리가 이제 운영했던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업들을 사전에 계속 받고 그걸 바탕으로 출입국과 관련된 절차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입국이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그러면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는 네. 아니 그 질문 그 답변 예, 관련 예.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외국에서 네. 외국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입국과 관련된 서류들을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형식적인 서류 준비 뭐 이런 아니죠. 것들이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네. 형식적인 서류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그러니까 어떤 그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려면 필요한 TO들을 결정을 하고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전에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인재 풀처럼 운영을 하고 필요한 TO가 나오면 즉시 입국이 가능한 그런 절차들이 마련된다면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단기 비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농촌 분야의 제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와서 일하고 계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 수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확대의 개념보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입국 절차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력 뱅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뱅크에서 바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의 하루 인건비가 현재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건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농업 많이 분야 다르죠. 일입니다. 예, 지금 제주도에서.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한 경우에는 한 8만 원, 비싼 경우에는 한 14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질문을 듣고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 연장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자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무조건적인 고용 보장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또는 무엇보다도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후보님들께서 국회에 가시게 되면,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시게 되면 정년 연장 추진에 관련된 법률이 상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추첨된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고령화 시대에서 정년 연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만을 생각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을 줘야 되는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임금 피크제가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급될 그 임금의 총량이 사실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임금 총량이 계산이 되면 기업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그러니까 의료비를 비롯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노동의 질하고 이 부분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를 조절해줘서 적절한 일자리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네, 정년 연장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순간 정년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내 모 큰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회사는 수년 동안 신규 젊은 층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령의 소득 보장은 우리가 부족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높이고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되지 우리 2030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고령 정년 연장을 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김우남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정년 문제는 뭐 나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60세면 일본은 65세, 뭐 유럽 같은 데는 70세, 75세 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실 이 저출산,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뭐 0.9 정도 될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산업 인력 그걸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고려도 있어야 되고 또 평균 수명이 연장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 측면에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네, 다음 순서는요.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후보 주도권 시간은 9분입니다. 네.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부상일 후보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나온 이슈입니다. 우리 4.3 특별법 모든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법안이고 여전히 아쉬움도 갖고 있는 법안이라서 우리 세 후보 모두 후속 법안 마련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이 특별 재심 절차가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혹시 부 후보께서는 지금 유가족들이 왜 지금 특별 재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네, 제주지검의 담당 공판 검사가 이 특별 재심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한 문제가 있죠. 예, 특별 재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상일 후보께서도 검찰에서 잠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특별 재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고를 해서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제주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이 없다. 그대로 특별 재심에 대한 항고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부 후보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 우리 김한규 후보께서도 변호사셔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같이 확보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가 부당한 이유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검찰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특별 재심 항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검찰이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특별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조인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4.3위원회 자체가 그런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법에 정해진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건데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특별 재심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후보님께 아니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추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시죠. 네.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한 부분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 절차가 없었다. 서로 의견 개진을 하는 신문 기일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이걸 안 잡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의견 개진을 하라고 검찰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임의사항인 신문 기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항고를 하고 있어서 네. 유가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검찰의 책임인지 아니면 지금 법원이 항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책임인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법원은 항고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특별 재심 개시 맞습니다. 결정을 예,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가기관 검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주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만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부분이라고 했는데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주 중요한 거고 4.3은 미시적인 국가가 문제가 잘못을 아니라고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이 아니라면 네. 지금 항고 절차를 사실은 빨리 진행해가지고 바로 심지어 일주일 이내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법부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법부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김은남 후보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같은 질문인데요. 특별 재심 절차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항고를 제기해서 지금 특별 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보다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검찰 입장에서 네.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후보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부상일 후보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심 절차가 또 한 가지 이제 직권 재심 절차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원회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직권으로 이 재심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변호사시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공직에 있어서 혹시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혹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네. 4.3 유족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많아서 저한테 많이 문의해 오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맡는 변호인 분들은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이 유사 사건들을 해왔던 분들에게 계속 그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만 사실 더- 재판만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그런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유가족한테 조언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 후보님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들을 어떤 분이 하시는가 봤더니 통상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를 갖고 이 지역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부 후보님 그래서 양력을 한번 제가 쭉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변호사 등록을 서울 변호사회에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변호사 활동은 서울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제주 변호사회에 지금 등록이 돼 있으신 건가요? 제주 변호사에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의 70% 이상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요. 또 제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민원을 말씀해 오십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거나 또는 직접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계속 적을 두시고 사건만 이제 재판이 있을 때 여기 와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아마 김한규 김한규 후보님도 변호사신데 아마 송무 쪽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자문 쪽을 위주로 하셔서 지금 송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새 거의 대부분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뭐 일종의 뭐 재택근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 그렇게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적이 거기 예, 들어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저희 법무법인은 제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재판이 열리거나 의뢰인을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보고 내려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건의 70%가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의 사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계속 서울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을 두시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 개정에 관해서 이게 꼭 법으로 바꿔야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점에 대한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김우남 후보 순서입니다. 김우남 후보께서도요, 같은 방식으로 자유 주제입니다. 주도권 토론 9분간 진행해 주시죠. 예.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이번 보니까 제주를 키우겠습니다. 네. 그런 게 이번 선거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강릉과 원주가 합쳐서 강원이 됐어요. 그죠? 네, 전주와 나주가 합쳐서 전라도가 됐고, 경주와 상주가 합쳐서 경상도가 됐습니다. 그럼 혹시 제주를 키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제주도의 의미를 아십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지명에 대한 유래를 아시냐고. 제주도가 뭘 뜻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냥 제주도입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는 이제 고려 숙종 10년, 그건 1105년입니다. 고려에 복속되고 나서 그때까지는 탐나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탐나의 지위를 내려 깔기 위해 가지고 물 건너 있는 마을이다. 물 건너 있는 섬마을이다. 그래서 제주를 굉장히 유쾌하지 못하게 한 발언이 이 슬픈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좀 알아주시고. 제가 이제 정치 신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한규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엊그저께 공식적인 토론석상에서 느닷없는 사퇴서를 퍼뜨리더니 어제는 또 TBS 그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했죠. 네. 거기서 단일화를 얘기했어요. 단일화. 누구하고 단일화하는 겁니까? 저는 명확하게 그거를 제가 단일화라기보다 김은남 의원님께서 민주당의 선배이시기 때문에 좀 후배 입장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젊은 사람이 정정당당한 정치를 해야지. 이런 공작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저는 것입니다. 공작 정치한 바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거기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다. 단일화는 끝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게 저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가 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는 상당수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김한규 후보를 지지한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단일화는 끝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게 저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답변 한 적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예 죄송합니다. 어제 낮에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지 네, 못한다고 어제 하면 아침에 했는데 그,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후보님, 후속으로 언론에 말씀드리기는 후보님. 네. 불리한 것은 모른다 그러고 유리한 것은 안다고 하고 그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김은남 후보의 자체의 지명도와 지지세가 분명히 있다. 아, 있죠. 네. 예? 김무가 끝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 민주 후보로 단일화 마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다. 아, 지금 무슨 단일화 협상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전혀 제가 진행 중이지 민주당에 않고 실망해서 네.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탈당한 사람이 무슨 단일화를 당신하고 합니까?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부상일 후보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그런 그렇게 의사를 지금 밝히시는 건가요? 내 시간이. 아니 그 혹시 그런 논의를 하고 계셨나요 그동안? 아니 내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제 질문에 답을 답변을 하고. 해주십시오. 왜냐? 난그 부상일 후보고 하는 줄 알았어. 왜? 부상일 후보를 민주당에서 그렇게 영입해 가려고 제의까지 했으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막강한 김문남 후보하고 맞붙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단일화라는 거는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일이죠.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번 막상 해서 토론해 보니까 이념도 같지 않고 수준도 같지 않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애정도 없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더 단일화를 합니까? 저는 김은남 의원님께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본인들의 생각을 팩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이번 토론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불과하고요. 그럼 좋습니다. 야, 그거 네. 제가 수용하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토론에서 이걸 따지든지 뭐든지 해야지. 무슨 언론 인터뷰 해놓고 어제 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기억력 가지고 어떻게 저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썼는지 조금 의문인데요.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김은남 후보하고 저 사이에 뭐 단일화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김 후보께서 저한테 이제 사과하라고 밖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게 분명히 언론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김은남 후보에 대해서 혹시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거냐? 혹시 저하고 혹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됐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것들을 밖으로 됐습니다. 확인하면 또 오해를 하실까 봐 됐습니다. 도민들한테 명확하게 김은남 김한규 후보께서 후보님, 얘기하실 기회를 드린 그건 겁니다. 사나이답지 못한 거예요. 젊은 정치인답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젊은 정치인이라고 했는데요. 네. 제가 정치 데뷔할 때가 국회의원이 50살에 했어요. 당시보다 한 살 윗대 했습니다. 네. 젊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그 나이에 했어요. 네. 예? 사선 5선 되려 그러면 제 나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주 수준 높은 역대급 성명을 하나 내주셨어요. 부상인 후보님. 네.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할지라도 지킬 것이 있다. 응? 뭐 이렇게 하면서 김한규 후보의 오만방자한 질문은 김문함 후보 우롱이 아닌 도민 우롱이다. 공감하시죠? 그럼요. 예. 예. 김한규 후보는 도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민주당, 제주도당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렇게 성명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저 역시 그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들을 수가 있었는데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규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제주에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개된 자리에서 김문화 후보에게 망신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었던 그런 구태의 정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 말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그 전날 분명히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술 떠서 다음 날 안 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추궁당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그 정치 신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성정치인을 아주 부패 정치인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 공작, 정치 공학에 능한 정치 신인이다 생각하고 이번 선거는 이런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 공작이나 정치 공학에 능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 발전을 이루고 또 이런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이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픈 말이지만 김한규 후보는 좀 인간적 예의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9분이고요. 9분간 자유 주제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 논쟁, 김한규 후보가 김문함 후보께 사퇴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본인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음 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본인의 또 속내를 말씀하셨어요. 심리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만약에 김한규 후보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무의식적에 나왔던 얘기라면 분명 본인의 본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선 김한규 후보가 김문함 후보에게 정말로 큰 결례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한규 후보 사과를 이 자리에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함 후보께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제가 사퇴를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우리 김 후보께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단일화는 손해볼 게 없다. 단일화를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추진하겠다. 그 얘기는 네, 어떻게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혹시 단일화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였고요. 저는 계속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김문함 의원님께서 민주당에서 3선이나 한 아주 중진 의원이시고 제주도의 큰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같은 정치 지향을 갖고 있는 후배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민주당의 오만함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 여러분, 김한규 후보가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다는 그런 자신감과 오만함이 없었다면 과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는 저의 제안에 그 뒤에 있었던 단일화와 관련된 그 발언은 사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에게 그럼 추가로 좀 더 물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무비서관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자, 인천공항공사 인구공 문제라고 하죠. 2030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준 문제인데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과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제 말씀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는 김은남 의원님과 후보와 우리 부상희 후보께서 왜 이렇게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만약에 인식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민주당이라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은하 후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인격적인 모독을 줬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만하시고요. 따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 인국공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 정규직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대명제만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단답으로 좀 성급한 해주시기 부분을 바라요.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30초 잘못했다는 정도는 말씀이신가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자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아쉽다는 표현은 그렇게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그럼 평창 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었죠.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네, 박탈감을 주는 그런 사례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고 한 북한의 정말로 지금 규탄 바다에 마땅한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도미사일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명확한 이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분명히 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미사일 그런 경우가 구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이고요. 우리 네.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피살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정부가 문재인 그거에 정부의 대해서 대응이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적절했다. 소득주도 성장.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까지 불러일으켰는데 이거는 제대로 추진된 것이다.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득주도 성장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 목적한 바를 다 이루지 못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알겠습니다. 부분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여쭤봤는데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여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한규 후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것만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제보를 받은 내용을 보면 김한규 후보의 유세 차량이 제주도 번호판이 아니라 경기도 번호판을 달고 있는 화물 차량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화물차 번호판까지 제가 신경 쓰지는 않으니까요. 아니요. 화물차 번호판을 네. 신경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주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네, 지금 제주 지역의 화물과 관련해서 화물차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 지역의 실정을 몰라서 그랬다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될까요? 뭐 선거 유세 차량까지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네.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전략이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 김은남 후보께서 하셨거든요. 왜 그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좀 간단하게 김은남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공천이라고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열세한 지역에 거물급 인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전략공천이죠. 다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전략공천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상일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됐습니까?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지금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출마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또 전략 공천에 지금 과연 우리 김한규 후보가 적합한가? 정치 경력이라고는 2년입니다. 네. 부천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떨어지고 좀 부족해서. 그다음 저 강남에서 떨어지고 제주도 온 것밖에 없는데 예, 잘 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전략 공천의 예, 예. 대상으로 생각할 감사합니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이제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김한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호남, 전라도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역 발언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박지원 전 그 민주당의 계속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시죠. 박지원, 박주연, 박주선 이런 분들이 호남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미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역주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탈당하신 아니시죠. 지가 오래된 분들이고요. 지금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역주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자, 제주 호남 향후회와 관련해서 김한규 후보 호남인과 한 뜻을 감사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룰이 있으니까요. 예.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남 후보 마무리 발언 1분간 해주시죠.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거짓말과 거짓 선동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커다란 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거짓말하는 후보, 거짓말하는 정당을 퇴출시켜서 정치판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제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후보와 제주도를 자기 정치적 출세의 기반으로 이용하는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제주도를 잘 아는 후보와 제주도를 잘 모르는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은 제주의 뼈들을 묻을 사람과 선거 떠나자면 찾아오는 정치 철새나 아니면 떨어지면 다시 보따리를 싸고 서울로 올라가는 정치 철새와의 대결입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주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앞으로 지켜갈 제주의 정치 텃세 김은남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아까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김한규 후보는 호남인과 한 뜻을 감사하고 서로 공동체를 확인했다. 이게 바로 지역주의 아닙니까? 저는 김한규 후보의 이런 지역주의 발언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지역주의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지역주의를 얘기합니다. 저 부상일은 기울어진 우리 제주의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한석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4번의 낙선은 김한규 후보에 비해서 4배 더 준비했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이 간절함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부상일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거리에서 도민 유권자들을 만날 때 이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행복하고 여기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한번 키워내보고 싶습니다. 새롭고 신선한 인물, 저 40대 국회의원 후보 김한규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제주도의 정치를 바꾸고 우리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고 역동적인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 제가 반드시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6일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데요. 각 후보가 제시하는 현안 해법과 정책을 고려해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